네, 최대행이 이제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그 중에서 뭐 숙고할 점이 있다는데 여러 명이 동의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아직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좀 밝혔는데요. 저는 일단 그 헌재 결정보다 이렇게 국무위원들의 무기명 의견이 더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헌재보다 국무위원들이 더 위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판결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잖아요. 대통령도 그것에 기속합니다. 그런데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당연히 또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이원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러한 그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시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헌법 제111조에도 보면 국회에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도록 그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일부에서는 계속 이게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헌재 판결은 났지만 시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최권한대행의 뭐 재량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것은 즉시 임명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임명하지 않으면 부득이 최상목 그 권한대행은 그 임명 부작위로 인한 그 직무유기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책임이 하나만 더 여쭙고 설명해요. 그 책임이 탄핵까지 간다는 의미입니까? 뭐 탄핵까지 저희가 지금 뭐 예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내 일부에서는 그 직무유기죄로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거에 그 노무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 보면은 공통점이 이제 변론이 종결되고 2주 안에 그리고 모두 금요일에 그 판결이 난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3월 14일 설이 대단히 이제 유력한데 그 이번 주에 이제 일각에서 이번 주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 그것이 이제 미뤄질 것이다라는 예측도 일부 있는데 저는 헌법재판관이 지금 여러 가지 탄핵 심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내란을 종식시켜야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뭐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 그 선고가 나더라도 그 일정대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네. 중도층의 지지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특히 이제 중도층의 민심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고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이렇게 좀 지표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월 4일자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전주 대비해서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의 비율 차이가 3.7%에서 16.1%로 이렇게 벌어졌거든요. 특히 중도층에서는 그 정권 교체가 60.6%이고 정권 연장이 33.6%입니다. 2배 이상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지금 중도층에서 나와 있고요. 또 2월 4주차 2월 25일부터 2월 27일 3일간 했던 갤럽 조사에 보더라도 탄핵 찬성이 59%고 반대가 35%인데요. 중도층만 보면은 찬성이 70%고 반대가 23%입니다. 이렇게 중도층에서는 이미 그런 그 민심의 이제 그 민심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이제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지표로 좀 확인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 아닙니까? 집권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모든 것을 야당 탓을 하면서 모든 것을 이재명 비판에 올인하고 강성 지지층의 결집에만 매몰되는 그런 모습들에서 무책임한 모습들을 좀 중도층에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같고 또 최근에 각종 이제 그 내란을 옹호한다든지 폭동을 선동한다든지 헌법을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언행들로 인해서 약간 구구화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중도층의 비판 여론도 지금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화수분처럼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공천 개입이나 여론 조작, 이권 개입을 넘어서 최근에 유력 대선 후보인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등에 이르는 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고 여론 조작을 했다. 뭐 이런 의혹들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판단하는 중도층이 봤을 때는 대단히 거부감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랑 여당에서 이런 중도층 특히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민생이나 경제나 외교 안보 쪽에 좀 더 집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같은 행보를 보인다고 하면 그 간극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의도로 이제 찾아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집도키를 잡기 위해서 간 것인데 저는 가장 최악의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중도층이 더 멀어지고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한테 파면 선고를 앞두고 찾아가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강성 지지층의 그 결집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유도한 이런 모습들은 사실 특히 국민들, 특히 중도층이 봤을 때는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각종 집회에서 최근에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께서 하는 발언들 보면 정말 수위를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서천호 의원이 뭐 공수처라든지 선관위나 뭐 헌재를 때려 부수자라고 폭동을 선동하는 그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었고 또 누굽니까 장동혁 의원도 이번에 비상계엄이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다 이런 또 발언을 해서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또 하셨거든요. 거기다가 또 지금 박수영 의원은 나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말라고 단식투쟁을 들어갔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또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책임 있는 공당의 집권 여당의 모습이 이것이 맞는가에 대한 그런 이렇게 그런 무책임한 모습들이 중도층에서는 소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까지는 이런 보수층의 결집을 하고 파면이 된 이후에는 이제 중도층까지 확장하는 전략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중도층이 그 속내를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그때 가면은 또 그런 태도 변화를 위해서 강성 지지층까지도 등을 돌리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민생이나 경제 이런 쪽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인다고 하면 오히려 중도층의 민심을 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나 여당이 아닌 야당 대표와 재계 총무수의 단독 만남은 흔치 않은 일인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왜 만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삼성의 청년 아카데미 방문하는 건데요. 지금처럼 이제 해오던 중도 실용주의의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서는 아마도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청년 고용과 관련된 의견들을 좀 청취할 그런 것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 전에도 저 얘기한 바가 있는데 중도 실용하면은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도 실용하면 보수의 정책 중에서도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은 가져다 쓸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대화 타협을 통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런 행보들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국경제인협회 대표단도 오늘도 또 접견도 하고요. 내일은 또 부산에 가서 부산서 이제 북극 항로 간담회도 하고 국민의힘의 누굽니까 박형준 시장도 네. 면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현재 계엄으로 망가진 이렇게 민생이라든지 경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복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하고 내란 종식을 통해서 회복을 하고 성장에 방점을 둔 행보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행보들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52시간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이 빠지면서 결과적으로 무늬만 우클릭 아니냐라는 비판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특별법의 법안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좀 지원을 하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을 먼저 냈는데 국민의힘에서 거기서 주 52시간짜리 끼워 넣어갖고 다시 법안을 발의하면서 합의가 안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합의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의 성장과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라도 통과시키자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재계도 사실은 반도체 기업에서도 그걸 원한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주 52시간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반도체 산업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금개혁도 마찬가지지만 합의된 부분만이라도 먼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도 여야가 정치권이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제 근로 시간과 관련해서는요. 현재 근기법에도 다양한 형태의 저 근로 형태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특별 연장 근로도 또 허가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연 근무제도 있고 탄력적 근무제 등등 다 지금 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잘 활용해도 충분하다는 게 지금 노동계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삼성전자에서요 특별 근로 시간을 몇 차례 승낙을 받아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단 한 차례도 그걸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기업의 이익은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근로 시간과 기업의 성과와는 연관이 없다라는 게 또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에서 가장 급한 것은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기업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하니 시급한 문제부터 좀 해결하고 근로시간 관련된 건 원래 상임위가 산자위가 아니라 환노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노위에서 시간을 가지고 그 논의를 하면 될 문제다. 이렇게 지금 저희 당이 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가장 속사정을 제일 잘하는 것이 기업 자신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까지도 이걸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걸 왜 이렇게 애둘러서 돌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직원들이 그 한 설문조사에서는 네. 90% 이상이 주 50시간제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로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야기한 것이 뭐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주식하는 분들이라면 엔비디아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데 한국판 엔비디아의 지분을 이 소유 구조를 좀 바꾸겠다. 즉 국민들한테 한 30% 나눠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뭐 명확히 잘 모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소위 AI 패권 경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는 그 AI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등 이제 첨단 그 미래 성장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그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에 의해서만도 안 되고 또 민간에만 100%다 의존해서도 안 돼요. 왜 너무 규모가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율로만 다 둬서도 그 산업을 육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국부 펀드나 국민 펀드 같은 그런 그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산업들을 육성하자. 그리고 육성해서 그 성과가 나면 그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가 많이 나면 국부 펀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국민들과 성과를 나누자라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지금 그 국부 펀드를 통한 전략산업 육성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도 이미 글로벌 펀드가 글로벌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취임했던 그 트럼프 대통령도 행정명령으로 국부 펀드에 대해서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가 그 이런 전략산업을 그 국부 펀드 등을 통해서 이렇게 육성하는 것 이것은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이거든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런 산업적인 측면을 보지 않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무슨 그 사회주의라든지 무슨 반시장적이라든지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그런 그 산업 정책에 대한 그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거에 다름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면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TSMC 대만에 TSMC도 대만 정부에서 먼저 48% 지분을 투자해 갖고 1987년도에 설립한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키운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싱가포르의 테마색 펀드도 그렇고요.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라든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5년도에 설립했던 그 뭡니까? 한국투자공사가 연 누적 지금까지 누적 그 이익이 100조 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런 사례들도 있고 또 우리가 국책은행, 산업은행을 통한 그 기업에 대한 투자도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 또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들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런 것들이 뭐 그 새로운 뭐 생뚱맞은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해왔던 것도 있고 이것들을 전략산업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자라는 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얘기인 것이죠. 근데 혁신기업을 잘 키워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에 대해 AI에 대한 패권 경쟁 중이라는 것들은 알고 있을 거고 세계적인 트렌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산업에 대한
그 육성, 정부 주도의 육성하는 것들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것들은 그 첨단 산업에 대한 육성을 하는 것이지 뭘 산업을 뭐 이렇게 도태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문제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타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던 택시 업체들이 상당한 반대를 했었죠. 왜냐하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외부에 있는 것을 갖다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건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에는 맞지 않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뭐 반도체가 우리의 가장 그 큰 수출 산업 중에 효자 산업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뭐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서도 지금 대단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한 그 첨단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그 글로벌 경쟁력은 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럼 그 정부 여당에서 뭔가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건전한 논쟁이 되었으면 좋은데 이것이 마치 이렇게 국부펀드나 국민펀드를 통해서 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 인해서 그 성과를 국민과 나누는 것이 마치 기업의 이윤을 뺏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그 가짜뉴스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가짜뉴스를 호도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법 개정안을 좀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쉬운 것은 이것은 사실은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의 가치는 좋은데 실제로 주가는 저평가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거든요. MSCI라는 선진국 지수에도 편입되지 못하고 신흥국 지수에서도 한참 꼴찌 쪽에 가 있어요. 지금 지수가. 그만큼 자본시장이 선진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에 있다라는 것이 그 MSCI의 진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OECD 국가의 표준에 맞지도 않다라는 게 정확한 진단, 지금까지의 객관적인 진단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 우리나라의 기업들, 특히 오너,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배주주들의 뭐 이렇게 지분을 높이거나 기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그 지분을 높이거나 또는 이거 지배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 지배구조를 편법적으로 해온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상법 개정을 하는데 현재 이사들은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 의무가 있고 주주에 대해서는 충실 의무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그 이사뿐만 아니라 사회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서 그냥 다 거수기처럼 이렇게 그동안 작동돼 왔던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1,500만 개인 투자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국장을 떠나서 미장으로 지금 가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런 것들이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어서 투자를 지금 꺼리고 있는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법이 통과되면 그것이 그 기업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더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그런 불법적인 그 편법적인 것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그 진보냐 보수냐 이런 정책과는 전혀 무관한 정책이고 이거는 오히려 중도 실용주의의 에서 봤을 때 오히려 그런 쪽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법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87년 체제 헌법에 대해서 기본권 조항이라든지 뭐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7공화국 헌법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지난 대선 당시에 선거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내란을 종식하는 데 집중해야 될 때지 여기에서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게 되면 이게 완전히 그냥 탄핵 심판에 대한 물타기로 다 정쟁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구가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탄핵 심판이 이제 선고가 되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희 당 유력 대선 후보 아닙니까? 대선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공약으로 개헌에 관련된 내용과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행정부 소속인 이제 감사원이 헌법기관인 그 선관위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선관위의 각종 뭐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판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대안을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특히나 선관위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뭐 비리나 이런 것들의 그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조직인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제기하고 있는 그런 그 법안이라든지 또 뭐 그 장동혁 의원이 저기 뭡니까 그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도 냈던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그 윤석열 그 대통령하고 그 변호인들이 네.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해서 지금도 설파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와 연동해 가지고 그 극우나 그 보수 결집용의 행보로 보여질 여지가 꽤 있어서 좀 아쉽다는 측면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선관위의 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좀 하려는 내용들을 알차게 만들려면 먼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선관위에 대한 그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또는 현안 질의를 통해서 지금 견제 감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미흡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선관위에 대한 그 견제 장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야가 그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부정선거와 연동돼 갖고 이렇게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뭐 자정 노력도 스스로도 몇 번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됐고 결과적으로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근데 어제 이제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 그 선관위에서 대국민 사과도 했고 그 신속 엄정한 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또 하나의 팩트를 예를 들면은 전 사무총장 있잖아요. 선관위 사무총장이 일명 세컨드 폰으로 해서 정치인과 통화했다라는 게 이제 발견이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봤더니 이제 그분이 오히려 국민의힘에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하셨지만 국민의힘의 강화군수의 그 경선 보궐선거 경선 후보로 이렇게 나갔다 이 얘기도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뭐 오비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 선관위에 대한 그 견제와 감시 장치를 정확히 만들려고 하면 그런 오비락 할 것이 아니라 특히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가 우리나라의 투표율을 2014년 도입한 이래로 그 40%대에 있던 총선 투표율 60% 후반대까지 끌어올려서 전 세계에서 따라서 하는 아주 모범적인 선거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그 사전투표제가 그 부정선거와 그렇게 그 장동혁 의원이 기자회견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정선거의 가능성과 연동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전투표제를 지금 폐지할 이유가 하등이 없거든요. 그리고 국민 정서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를 들어 사전투표로 인해서 무엇이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거나 그런 뭐 구체적인 뭐 그런 그 자료나 증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뜬금없이 사전투표제 폐지를 하자라고 나오니까 저희가 그런 주장을 이제 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실 겁니다. 예. 이제 선관위가요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국회나 헌재나 뭐 법원이나 등 해서 헌법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선관위의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이라는 건 당연히 척결해야 되고 그 개선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기관에 대한 외부에서의 특별감찰제 도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잘 꼼꼼히 수기를 통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살펴볼 문제이지 그냥 지금 단편적으로 그냥 딱 그 발표할 그럴 성격의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당 입장에서도 그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좀 대안을 찾아보자라고 지금 저희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